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다소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한국 고유의 전통과 정신을 이해한 한국적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고유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정의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김창주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군의 리더십 강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거든요. 네. 종전까지는 이 정이라는 것보다는 군대 분야에서는 아주 강인한 힘을 먼저 우선을 했었는데 그 강인한 힘과 우리 고유의 정의만의 결합을 하게 된다면 합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곱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군의 변화가, 리더십의 변화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큰 변화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 정을 중심으로 한 병영의 그 인간관계론 지금부터 김창주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창주입니다. 예전에는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도 인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영상 화면에서 전우 여러분을 뵙는 것도 인연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리더십을 강화하는 강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마음의 문을 살짝 닫거나 전역하신 예비역 전우 여러분께서는 나하고는 관계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신다면요. 실수하시는 겁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고위직 또는 군 간부들만 전유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어졌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간부, 하위직 또는 부와 관계없이 이 리더십으로 다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큰 학자가 나오게 돼 있고요. 대관료가 나오게 돼 있고요. 아주 큰 부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만남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미래의 한국 사회에 큰 바위에 얼굴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71년도에 노무현 상병이 지금 대통령이 되실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변화를 보일 수 있고요. 그 변화를 바로 병영생활 중에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누군가에게는 부하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급이 아무리 낮아도 누군가보다는 선배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군대에서는 팔로우십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한데 오늘 강좌에서는 리더십 분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십.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하거나 또는 조직이나 군대를 지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리더십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조직과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가 그의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과정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 전우들 앉아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소리를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면 단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방청객 여러분도 그게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기술이죠. 모든 상관 또는 상급자에게 이런 내용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부대 지휘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만 한다면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다는 거, 이거 본래 어려운 겁니다. 리더십 강화가 생각과 말로는 좋은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어제 배웠던 리더십으로 자꾸 새로운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성 사고들이 주변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리더십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엉뚱하게도 이 지구촌에서 냉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는 냉전의 한가운데에 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만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모든 국가 이익을 다른 나라들이 다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로고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특유의 파토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아주 한국인들에게 장기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부대 지휘를 멸공이라든지 또는 승공이라든지 방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부대를 지휘하면 계급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방청객 여러분, 실제 보신 내용입니다. 동구권이 그냥 붕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던 구소련이 11개 공화국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배후국가였고 북한의 종주국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철의 장막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북한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뚜껑을 열고 봤더니 세상에 300만이 굶어 죽는 체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무시의 대상이고 체제 붕괴 직전에 혹시 최후의 발악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긴장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파머스턴 경이라는 사람의 충고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었죠. 동맹은 우방이라는 논리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미 간의 동맹이고 미일 간의 동맹이니까 미국의 동맹인 일본은 우방이다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극일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우리도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기회를 삼자라고 하는 논리로 그동안 우리는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 일본의 모습이 고의적인 영토 분쟁을 계속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운양화 사건 기억하시죠? 멀쩡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해도를 그리겠다고 측량하러 들어왔다가 그걸 빙자해서 강화조약을 맺고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습니다. 식민지 지배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갔는지를 우리 잘 압니다. 362만 톤의 순금을 우리나라에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을 전량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일본만 이렇게 우리를 16세기에 20세기에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동만주 일대에 실존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역사를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가 적이고 어떤 나라가 우방이고 동맹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젊은 신세대 장병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리더십 발휘에 장애물들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근데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디지털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정보가 초당 331m의 속도로 호환되어지던 사회에서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90만 배의 속도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는 평생 살아서 집 하나 장만하고 아이들 둘 공부시키고 노후에 연금을 마련하면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상상할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디지털 시대로 90만 배의 속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장유유서에 선임이라고 상급자라고 존경해 줄 수 있는 문화의 시대가 간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는 선험자가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주면 그대로 실행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 비용의 하락으로 그런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졌습니다. 참고할 가치가 있을 뿐이지 내일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더십에 엄청난 도전이 온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순간의 인연을 영혼으로 장식할 줄 아는 정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것. 일명 들어보셨죠? 시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테크 대단히 좋아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을 관리하는 기술, 정테크라는 말로 소개해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십도 바꿔봐야 합니다. 다만 불가능의 목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188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IQ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능 지수를.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몇 위입니까? 세계 제1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미국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세계 18위에 평균 98이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에 106입니다. 일본이 제2위에 105고요. 대만이 제3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시청자 여러분, 견우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청객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희들이 자랑하는 고학력에다가 정을 잘 결부시킨다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더 좋은 리더십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건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제곱의 제곱으로 넘어가서 핵융합의 폭발이라고 하는 이런 핵무기급에 해당되어지는 폭발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데요. 가능하게 하려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미로 저건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고정관념인가 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쪽 지역 사람들은 나하고 뭔가 좀 정서가 달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넘어서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함께한 시간 이후로부터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과감하게 깨어버려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고정관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위스는 고정관념에 의한 지역감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전쟁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던 일본도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지역감정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다만 지역감정이 애향심,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어져야 되고요. 내 고향이 중요하면 당신의 고향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승화되어질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는 고정관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감정으로 나뉘고요. 학연으로 나뉘고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나눈다면 미국의 IQ는 98, 10명을 더하면 980인데 우린 106에 10명이면 1060이 나와야 되는 것이 찢고 찢으면 핵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106이 안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정테크의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는데
조금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소 불편할 뿐이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너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염두에 담아두시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걸 지우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인생관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큰 마음속에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이 고통만 겪어주신다면 우리는 멋진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0년대 말에 우리가 IMF를 경험했을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누구만 빼고 다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 삼성이 그리 따라했던 결과 축소 지향의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를 잡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소니의 사장 이데이 노부키 사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불확실한 디지털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소니가 깨는 것보다 삼성이 더 실천적이었고 강력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소니와 삼성의 브랜드가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 봤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만 깨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느냐? 이거 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접촉의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돋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방청객 여러분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부부관계가 있는데 그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혼의 관계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 만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집안에서 우리 전우들이 24시간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는다 해서 접촉의 효과가 저절로 강화되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제 긴밀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만남이 마음속에 앙금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합동적이고 의존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대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사주 경기에 들어가면 내 뒤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른 전우들이 내 뒤를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의존적이고 상호 협동적이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선배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면 후임이 세 번째는 절대 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IQ가 3자리 이상이니까요. 만남의 결과가 win and win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과가 서로 좋아져야만 그 만남이 불우한 관계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멋진 전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주의해 주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지위와 조건 속에서의 접촉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체면을 건드려버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요. 만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진다면 정태클을 확실히 강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노하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로섬 게임이라는 논리 속에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다원화되어진 지구촌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는 우리의 리더십을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좀 표현을 달리한다면 넌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결과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게 하려면 이제는 보상과 보복의 전략이라는 소재를 하나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남의 관계에서 항상 좋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에게 보복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게임의 이론에서 보상과 보복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일관성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하는 말하고 화요일에 하는 말하고 수요일날 하는 말이 달라져 버리면 옆에 전우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 언짢으신가 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색은 나빠지고 표정은 굳게 나왔을는지 몰라도 결과는 같아져야만 따라오는 사람이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 줘야만 하고요. 다음은 신사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내가 딴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신사적으로 대해줘야 되고요. 리더십에서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하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합니다. 알아서 따라오기를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감동을 먹게 하려면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군대를 지휘하는 거지 제가 이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게 아닌데요. 인기 위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보상과 보복의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정말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 행동을 한다면, 지휘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코 괴롭힘이 아니라 다음번 실수를 하지 못하게끔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수를 하면 따끔하게 경고를 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약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정의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제 핵심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받을 짓 해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인정받을 짓 해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을 받고 싶으면 정을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요.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 웨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심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거나 또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무관심하는 전우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고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릇이더라고요.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상급자도 하급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요. 하급자는 상급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다음 작전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경을 해줘야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준답니다. 저는 존경했는데 인정밖에 못 받으니까 말로 주고 대로 받았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인간관계는 묘한 것이 반드시 말로 주면요. 더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돌아오더라고요. 존경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나 위에 모든 사람은 나에게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 나는 오직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고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과정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군대 와서 하나도 참고 둘도 참고 셋도 참으니까 인생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변하자라고요. 그건 아날로그 시대의 스타일이었다고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으면 위에 압박감이 와서요. 위암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삶의 예찬의 시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이해를 생활한다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리더십을 정으로 재무장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어집니다. 우리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크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것보단 작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 가능한 것을 날이면 날마다 한 가지씩 골라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도 잘 가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고했네 임병장. 저녁에 취침할 때도 선임병이 후배들에게 오늘 수고해서 후임병들이 오늘 정말 멋진 꿈 꾸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라는 언행이 생각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군대에 와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오늘 건강하세요 라는 기도문을 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은 멀리에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나에게 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고요. 정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석 달 열흘이 지나기 전에 전역하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저는 정을 기본으로 우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에 맞이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재테크, 시테크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정테크라는 말 오늘 좀 낯선 감이 있는데 좀 이해가 됐네요. 이 우리 고유의 정세인 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발하자는 말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병영의 리더십은 일반 사회와는 달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요. 네. 정을 강조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엄정한 군기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정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법과 규정이 우선되어지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과 규정과 정의와 사랑이라는 온정이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정의라는 쪽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다만 오늘 온정주의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결코 아닙니다. 온정주의에 빠져서 잘못되어진 것도 용서하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냥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과 보복의 전략에서 충분히 충고해주고 다음은 경고의 동작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가 되어졌을 때는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막고 엄중한 군기 확립 속에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법 집행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특히 병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이 정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주의가 만연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의라는 독특한 정서가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정테크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독한 개인주의를 벗어나 인간적인 군대 또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